2026 자산 폭발? 그 영상 제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는 금융 팩트 체커 유나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긴축은 끝났다. 2020년까지 자산 시장판이 뒤집힌다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CBS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나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간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아주 솔깃한 전망이었죠. 솔직히 저도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만들면 대박이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시죠? 솔깃할수록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영상의 핵심 논리들을 데이터로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글쎄요, 너무 장밋빛이거나 사실과는 다른 해석도 있었어요. 절대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져준 영상에 감사하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진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파헤쳐 보시죠. 파트 1, 이건 진짜 인정합니다. 먼저 이 영상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두 분들부터 볼게요. 큰 그림을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첫째, 시대를 세 개로 나눈 거. 완화의 시대, 긴축의 시대, 그리고 다가올 피벗의 시대. 이거 진짜 핵심을 꿰뚫은 표현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터지고 연준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확 낮췄을 때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완화의 시대. 이건 팩트 맞습니다. 그러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니까 2022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죠? 그냥 녹아내렸죠. 이게 긴축의 시대. 이것도 정확해요. 둘째,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분리현상. 우리 실물 경제는 죽을 쓰는데 주식시장만 날아가는 그 기묘한 상황이요. 2020년에 미국 GDP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S&P 500 지수는 18% 넘게 올랐어요. 이 영상, 이 역설적인 상황을 아주 잘 포착했습니다. 인정? 마지막으로 금값 상승의 이유. 지정학적 불안, 즉 전쟁이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을 찾게 된다는 분석. 이것도 맞아요.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와, 이 영상 분석 대박인데 싶으시죠? 큰 흐름은 정말 잘 읽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들에서 결정적인 오류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파트 2, 잠시만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영상에 폭발적인 유동성 패트가 온다는 주장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사실은 데이터 오독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오류, 한 달 만에 M1 통화량 400% 폭증.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M1 통화량이 400%나 증가했다면서 이게 엄청난 유동성 공급의 증거라고 말해요. 자, 여기 세인트루이스 연준 데이터 좀 보세요. 2020년 5월에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솟구죠? 와,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이건 돈을 새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연준 웹사이트에 각 주를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바로 통계 기준 변경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M1에 포함되지 않던 저축 예금을 2020년 5월부터 M1에 포함시키기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 A 주머니에 있던 돈을 B 주머니로 옮겨 담고는 B 주머니에 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전체 돈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분류 기준만 바꾼 회계상의 조정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 유동성 공급 미국이 압도적이다? 이 영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유동성 공급원이라고 강조해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털립니다.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죠. 하지만 각 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은 자국 GDP의 137%에 달했어요. 유럽은 60%였고요. 그런데 미국은 약 35% 수준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M2 통화량 증가율도 2021년에 12.9%로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미국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식의 분석은 글로벌 경제의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도 돈을 계속 풀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환율이 이 모양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저 말고도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도 다루었을 것입니다. 파트 3. 너무 낙관적인 미래, 이것도 따져봐야죠. 자, 이제 미래 전망으로 가볼게요. 영상은 연준의 피벗,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2026년까지 자산 랠리가 이어진다고 예측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설레죠?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첫째, 연준은 언제 돈을 풀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 보통 경제가 아주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 위험이 커질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금융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위기가 오자 연준을 부랴부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사례가 있어요. 즉, 우리가 기다리는 유동성 파티는 어쩌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온 뒤에나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내리긴 하는데 기업 실적 악화라는 폭풍우와 함께 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금리 인하는 자산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시장을 살피고 좋은지 안 좋은지 자꾸 살피는 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08년 위기 이후와 같은 대규모 자산 매입은 경제가 정말 공포 수준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무제한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제금융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결국 정부가 빌린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언젠가 계속 메워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연준에 빚을 진 거니까요.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하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 그 엄청난 부채를 매입해서 화폐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려면 연준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려면 돈을 금리 인하로는 한계가 있고 부채의 화폐화 말고는 답이 없는 건 맞는데 그것을 이번에 쓴다라?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다가 금리를 소극적으로 조절하면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할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라도 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듭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지속되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연준도 고민이 많겠죠.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몇 번 해도 이제는 그것이 증시를 떠받치거나 비트코인을 떠받치기 힘들 정도로 자산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미국 부채를 생각할 때 부채의 화폐화라는 마지막 무기만이 남아있고 그 무기를 지금 쓰지도 못합니다. 금리 인하도 쉽지 않고 쓴다 해도 해결책이 아니고 QT를 종료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건 좀 터무니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뭔지 다들 아시죠? 금융위기, IMF,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낙관적 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다가 낮아질 때도 사실 충격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어렵지만 화폐전쟁 시리즈에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역사에서 오일 쇼크 때 중동의 돈이 남미로 흘러들어가고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 볼커에 은여 잡혔는데 남미는 정말 폭망했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미는 금리를 올려서 망가진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 유가가 급격히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금리가 높아도 유가가 높을 때는 금리가 높아도 그 돈은 싼 돈이었어요. 중동 머니도 수익을 원하니 미국 금융가가 그 돈을 남미에 대출해줬고 일부 정책 이반자는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하고 계속 남미로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유가가 빨리 급하게 내려오면서 실질금리는 손을 쓸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죠. 즉, 볼커가 금리를 올리면서 남미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높아진 금리 상태에서 유가가 급격히 내려오면서 남미가 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순서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와 조금 다르죠. 이것이 조금 잘못 말하면 금리를 올려서 남미가 망했다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를 보면 아직 터질 무언가가 있다고 봐야 하죠. 금융이든 그 무엇이든 남는 돈을 어딘가로 돌리면서 폭탄은 누군가에게 있고 터질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계화 이후 금융망이 복잡해져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기가 온다면 많이 위험합니다. 결국 그냥 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공포스러운 일이 터지고 최종 대부자 연준이 등판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역사와 거시 경제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려고만 해도 많이 복잡하시죠? 둘째, 유동성 공급원이라는데
사실은 유동성 흡수원? 이 영상이 미래 유동성 공급원으로 꼽은 것들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트럼프의 재정 정책.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메커니즘을 정반대로 보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1달러에 고정된 USDC 같은 거요. 우리가 100달러를 주고 100 USDC를 사면 발행사는 그 100달러로 뭘 할까요? 바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던 제 돈 100달러가 국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 흡수에 가깝습니다. 정부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 뭘 해야 하죠?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럼 그 국채는 누가 사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사겠죠. 결국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역시 유동성 흡수입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팔아야 한다는 것은 유동성 흡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채는 앞으로도 국채를 정말 엄청나게 부지런히 팔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각만 해도 정말 힘겹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케이프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 중 하나죠. 현재 이 케이프 비율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역사상 딱 3번, 1929년 대공황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나 볼 수 있었던 역대급 고점 수준이에요. 좀 무섭지 않나요? 물론 비싸다고 당장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비싼데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건 글쎄요, 너무 위험한 낙관론 아닐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돈으로 밀어물린 증시를 코로나 때 또 밀어서 올리고 이제 또 떨어질 것 같으니 유동성 파티를 해서 또 올린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연준의 책무가 주가지수를 보호하는 것인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2008년 이후로 현재 2025년까지 밀어붙인 유동성의 힘으로 또다시 밀어올린다라? 연준은 연구 동력기관이 아니어요. 나름 대차대초표가 있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팩트체크한 영상 긴축은 끝났다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데는 분명 훌륭한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완화 긴축 피벗이라는 시대굽은 정말 탁월했어요. 하지만 폭발적 유동성이라는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데이터 오독과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유동성 공급원이라고 지목한 것들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대는 보장된 수익의 시대가 아니라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순풍과 인플레이션의 경기 둔화라는 역풍이 함께 불어오는 아주 까다로운 시장이 될 거예요. 연준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요. 아니면 정말 아주 위험한 위기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라는 낙관적 서사에 기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조언, 앞으로는 어떨까?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에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그 답을 찾을 때는 하나의 달콤한 일하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감정부대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유튜버들 중 유동성 폭발을 외치던 사람들은 잠잠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시경제에는 약하더라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더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심되는 자료들을 발견하시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날카로운 팩트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